한국 IR협의 리서치센터 연구위원들이 직접 쓴 국내 상장 주식 기업들의 탐방 자료를 이렇게 동영상 콘텐츠로 만나고 계십니다. 이 소정아 리포터 같이 보기, 지금부터는 이원재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소개해 주실 기업이 아스트입니다. 제 기억에도 아스트는 시장 안에서 이제 유명한 항공기 부품 업체인데, 좀 최근에 회사 상황은 어떤지 자세하게 이제 회사 소개부터 먼저 들어볼게요. 네, 아스트는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항공 동체 그리고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고요. 네. 최근에는 P2F라고 해서 앵커님 제가 예전에 캔코아 할 때 그 여객기를 화물기로 개조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이제 P2F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 사업까지 최근에 이제 추가를 하면서 이제 동체 부품 공급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개조 사업까지도 사업 영역으로 가지고 있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완제 기업체라고 하면은 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 항공우주 카이잖아요. 네. 카이는 근데 주로 방산 기업을 담당을 하고 있잖아요. 국내 중소기업 중에 이렇게 큰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라든가 뭐 브라질의 엠브라이어라든가 캐나다의 봄바르디아 같은 이런 완제 기업체를 모두 이제 티어 1으로 협력사로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거의 아스트가 유일하지 않나. 그러니까 카이를 제외하고서는 국내에 상장된 항공 그 부품 기업 중에서는 가장 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목에서도 알 수가 있겠지만은 작년에 이제 그 디폴트가 났거든요. 네. 그렇게 워크아웃을 작년 7월에 신청하면서 작년 말에 이제 워크아웃이 승인돼서 대주주가 이제 유암코 연합자산관리회사로 이제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단 관리하에 경영 워크아웃을 지금 진행 중인 회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연역부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아스트는 2001년도에 설립이 되었는데요. 당시 이제 항공 우주 산업 카이로부터 분사한 기업입니다. 카이가 그 당시에 이제 보잉에 그 스트링어라는 그런 항공 동체 부품을 공급하는 그 사업이 있었는데, 그 사업, 스트링어를 공급하는 그 사업이 분사돼서 아스트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보잉하고 관련해서 이제 부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다가 아주 중요한 돌파구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게 2011년도입니다. 2011년도에 섹션 48이라고 해서 그 후방 동체라고 하거든요. 항공기를 보면 꼬리 날개가 있고 그 꼬리 날개 앞에 그 사진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여기 있네요. 요게 이제 후방 동체인데 섹션 48이라고 하는 이 부품인데, 이거를 이제 부품이 아니죠. 동체죠. 항공기 동체를 공급하는 사업을 아스트가 이제 맡았고요. 그 계약 상대는 스피릿 에어로라고 해서 그 보잉에서 분사한 업체인데요. 보잉이 항공기를 거의 전적으로 만들어주는 업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하고 섹션 48을 지금 공급하면서 이 보잉의 티어 1 자격을, 티어 1이라고 하면은 저 1차 협력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티어 1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항공기가 거의 단종될 때까지 계속 그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협력사 지위를 말하는데, 이 섹션 48을 2011년도에 공급을 시작하고 나서 거의 매년 역성장 없이 매년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 거의 그 2020년까지 거의 매년 연평균 성장률이 20%에 달할 만큼 고속 성장을 이 뒤로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사항은 또 2019년도에 그동안은 보잉 위주로만 이제 매출이 편중되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뭐 항공 완제 기업체다 하면 보잉하고 우리가 에어버스를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3대 업체가 이제 브라질의 엠브라이어라고 있습니다. 민항기 3대 완제 기업체예요. 여기에 그 사업권, 즉 미국 트라이엄프사가 갖고 있던 엠브라이어의 그 중소형 민항기 이제트라고 하는 민항기인데요. 여기 사업권을 동사가 1,300억 원에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주로 중소형 민항기 130석 미만의 그런 작은 중소형 항공기를 제작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퍼슬리즈라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섹션 48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동체예요. 동체를 이제 이 엠브라이어에서는 퓨셀라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하여튼 그 동체를 제작하는 사업권을 받아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그 이듬해 2020년도에도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그 자회사가 ASTG라는 자회사가 있었는데 지금 올해 초에 합병이 됐거든요. 동사하고 자회사를 통해서 싱가포르 이 STE에 이게 이제 ST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에어버스에서 그 P2F를 하는데 그 독점 사업권을 요 ST 엔지니어링 갖고 있거든요. 여기하고 계약을 해서 A320 그러니까 에어버스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거의 80% 이상 가지고 팔리는 납품되는 그런 항공 기종이 A320 모델이에요. 아시아나항공기 타면 제주도 갈 때 뭐 180석 미만의 그런 작은 항공기들. 네. 그러니까 복도가 하나 있는 네. 의자가 양쪽에 있고 싱글 아일이라고 하거든요. 그 항공기가 이제 에어버스의 거의 80%를 차지하는데 그 항공기를 개조할 수 있는 이 사업권을 ST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고 거기로부터 이제 P2F 사업을 수주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22년도에는 또 이제 그 P2F 사업권을 브라질 방산회사랑도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또 올해 상반기에 중요한 이벤트가 있었는데 요 브라질 엠브라이어사하고 그동안 이 이제트2라는 그 민항기에 그 퍼슬레주라는 동체를 공급하는 사업을 2019년도에 맺었거든요. 그 이후로 5년 후에 이 업체랑 방산 수송기 C390이라는 수송기까지 동체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24년간의 이제 연역을 말씀드린 거고 네.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이제 7월에 그 워크아웃에 돌입했는데 그 사유가 이제 2018년도랑 19년도에 그 보잉에 기억나실 거예요. 보잉의 추락 사고가 네. 2018년 10월에 있었고 2019년 3월에 또 연이어서 두 번에 걸쳐서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보잉에 공급하는 그런 협력 업체들이 엄청 힘들었고요.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하는 그 상황이 2020년도였는데 코로나가 걸렸잖아요. 코로나가 걸려서 그 뒤로 계속 이제 한 2년간 이제 항공 산업의 매출액이 떨어지고 그러다 그쵸. 보니까 거의 뭐 4-5년 이상 힘든 시간을 거치면서 차입금이 늘어난 거예요. 네. 왜냐하면 매출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차입이 늘어서 지난해 7월에 BW,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부사채 원리금 포함해서 거의 387억 원의 금액을 막지 못해서 네. 디폴트가 되고 이제 워크아웃을 신청하게 되고 지난해 연말에 이제 유한코가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워크아웃 승인되고 이렇게 지금 채권단 관리하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항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이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전에 워낙 또 힘든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산업이 또 항공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를 포함해서 뭐 최근까지 글로벌 항공 산업의 뭐 동향이라든지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네.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요즘에 비행기 많이 타고 해외여행들 다니시잖아요. 자리가 없어요. 예, 체감적으로도 코로나 이전을 완전히 회복한 단계겠구나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데이터로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미 글로벌 항공산업 매출액하고 영업이익은 코로나 이전 수준을 지금 회복한 그런 단계입니다. 이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코로나 이전 2019년도 매출액을 보시면 8,380억 불이었는데 2020년 코로나 때 거의 반토막 미만으로 이제 매출액이 감소를 했었고요. 그로부터 21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이제 코로나 백신 나오면서 이제 점점 더 이제 회복이 되었죠. 네. 그러고 나서 엔데믹이 오면서 한 3, 4년 계속 지금 매출액이 회복 중인 상황이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한 건 지난해입니다. 이미 여기 보시면 2023년에 코로나 수준 이상을 회복했고 올해 들어서는 한 10%대 미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영업이익도 보시면 코로나 때 2020년, 21년 이렇게 적자를 보였잖아요. 이 이후로 지금 계속 회복세를 보여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을 지금 넘어서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업체들의 그 상황에 대해서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양대 완제기 업체인 보잉하고 에어버스의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개사 합산 매출액은 20년 코로나 이후에 한 3년 정도 계속 회복세를 보이다가 올해 상반기만 봐서는 살짝 감소를 했습니다. 살짝 감소를 한 이유가 뉴스로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올해 1월에 알래스카 항공이라고 미국의 그 중소 항공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B737 하시면 이제 예전에 보잉에서 네. 이제 2018년, 19년도에 떨어졌던 그 추락 맞아요. 기종이 B737 맥스잖아요. 이번 알래스카 항공에서도 B737 맥스 9 기종이 운항 중에 문짝이 떨어져 나가는 그 사고 뉴스에서 보셨죠? 뉴스에서 봤어요. 그래서 승객들이 막 놀라가지고 네. 막 바람 불고 막 문짝 떨어졌었잖아요. 네. 그 기체 결함 사고 이후에 상반기 내내 보잉이 또 힘들었어요. 계속 조사 당국에서 나와서 조사하고 중단하고 하면서 올해 또 이 보잉 관련한 그런 매출액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보잉은 올해 상반기에 매출액이 11.2%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에어버스는 한 4% 정도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어쨌든 합산 매출액이 감소하는 영향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보잉하고 지금 에어버스는 완전히 다른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잉은 2018년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살아나나 했는데 계속 사고가 연이어 터지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여줬고, 네. 또 상반기에 또 그 노조의 파업도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는 실적이 좋지 못했습니다. 근데 에어버스 같은 경우에 보시면 2018년, 그러니까 추락사고 이전에 보시면은 이 빨간색이 보잉이거든요. 네. 보잉과 에어버스의 그 항공기 납품 대수를 보면은 거의 1.3배 보잉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잉은 그 사고 이전에는 부동의 글로벌 탑이었어요. 예, 그렇죠. 1위였죠. 근데 요 뒤에 차트를 보시면 붙었잖아요. 에어버스하고 보잉의 거의 납품 매출의 추이가 거의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지금 에어버스가 보잉 수준으로 대등하게 올라왔다. 이게 반사 효과를 반사 누리는 효과죠. 거네요. 아무래도 항공 업체다 보니까 이 항공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안전성이잖아요. 안전이죠. 네. 안전성 이슈에서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보잉이 매년 이제 연례 행사로 이제 전망치를 CMO라고 해서 한 20년치 장기 전망치를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제 6월에 업데이트된 그 CMO 2024 전망치에 따르면 지금 현재 운항 대수가 글로벌 항공기 운항 대수가 한 26,750대 정도 되는데 이게 2043년, 20년 후에는 5만 대 수준으로 2배 성장할 거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글로벌 항공 산업의 최근 동향, 상황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들어봤고, 이런 분위기를 기반으로 우리가 아스트를 투자할 때 좀 집중적으로 봐야 할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아스트를 제가 공부하면서 이렇게 지금 워크아웃 중인 그런 회사지만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게, 네. 이 회사가 글로벌 4대 메이저 완제기 업체의 그런 티어 1 업체라는 거죠. 이 티어 1이라는 게 대단한 게, 우리가 뭐 반도체라든가 일반 제조기업을 생각해 보면, 뭐 삼성전자 하면은 그 공급하는 그 협력 업체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보통 듀얼로 가거나 뭐 삼원화 하거나 이렇게 부품 공급사를 많이 가지고 있어. 다변화해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래야 이제 부품 공급의 안정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항공 업체는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정성 문제 때문에 거의 솔 벤더화 하고 있는 추세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부품 업체 가보면 그 치공구라는 그런 설비가 있거든요. 그 부품들을 만드는. 근데 듀얼로 하거나 삼원화 하게 되면 그런 투자가 더 늘어난다는 거죠. 치공구 투자도 늘어나고, 또 하나는 공급 업체에서 각각 똑같은 부품을 가져와도 이 치수가 다를 수가 있잖아요. 서로 불일치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정성 이슈로 만약에 불거진다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업체로 소울 벤더화하는 게 추세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스트가 뭐 보잉으로 시작해서 뭐 에어버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계약한 그 브라질의 엠브레어, 그 캐나다의 봄바르디아까지 4대 항공기 업체를 다 티어 1으로 가지고 있는 국내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항공망 밸류체인에 상당히 중요한 지금 자리에 있다. 개별 중소기업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항공, 지금 보잉을 포함해서 에어버스, 그러니까 브라질 엠브레어까지 이 아스트가 없으면 생산을 못할 만큼의 그런 중요한 밸류체인 중간에 이 업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섹션 48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2011년 이전과 이후가 다른데요. 이전에는 어땠냐면 카이로부터 분사가 돼가지고 주로 단순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였어요. 보시면 매출액이 100억 원대였거든요. 100억 원대다가 2011년도에 이 섹션 48, 이게 동체라는 거죠. 동체를 공급하게 되면서 여기 보시면 매출액 CAGR이 향후 10년간 거의 21%대, 매년 20% 이상 연평균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코로나 때 2년 꺼졌잖아요, 매출액이. 만약에 코로나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코로나가 없었다면은 이 추세가 계속 이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도가 나서 워크아웃에 돌을 탈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요. 예. 네. 결국은 이런 패턴을 보이는 이 매출과 이익 성장은 안정적으로 티어 1 자격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항공기 또 여객 수요도 늘어나면서 계속 이제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티어 1 자격이 그만큼 중요하다. 거의 항공기 단종시까지 한 30년 동안 계속 항공기를 부품을 공급할 수 있는, 동체를 공급할 수 있는 독점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외형 성장과 수익 창출이 장기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이 브라질 엠브라이어인데요. 지금까지는 거의 보잉 위주의, 거의 20년 가까이 보잉 위주의 이제 매출에 편중된 사업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보잉의 사고라든가 글로벌 경기 침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서울로 나가는 이 매출 부담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엠브라이어가 2019년도에 이 항공기 동체, 이 EZ2라는 이 항공기에 대한 퍼슬리지, 이 동체를 공급하는 이 발주를 줬단 말이죠. 이게 2조 원대 달합니다. 2조 원. 그러니까 지금 동사가 연 매출액이 한 1,6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갖고 있는 수주가 4조 원이에요. 4조 원. 어마어마하죠. 네. 그 중에서 2조 원을 이 브라질 엠브라이어가 채워준 거죠. 2019년도에. 그러면서 보잉 위주의 그런 매출 평중도에서 완전히 고객사가 다변화되는, 오히려 지금은 브라질 엠브라이어로 나가는 매출이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까지 실적이 나왔지만 보잉으로 나가는 그 섹션 48 후방 동체는 매출액이 3분기가 250억이었어요. 근데 이 브라질 엠브라이어사로 나가는 이 퍼슬리지, 이 동체 매출액은 420억대로 이제 거의 매출 전체 비중의 거의 42~43% 이렇게 차지할 정도로 커졌거든요. 즉 보잉으로부터 이제는 독립을 했다. 그래서 보잉보다도 오히려 브라질 엠브라이어사의 앞으로의 이제 그 매출 성장이 더 커질 걸로 이렇게 전망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엠브라이어의 민항기 납품 대수가 이렇게 많아질수록 아스트의 퍼슬리지 매출액도 커지는,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올해 들어와서는 좋았던 게 이 C390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태까지는 민항기 동체나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였는데 이제 방산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이 브라질 엠브레어가 이 C390이라는 이 수송기를 제작을 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이,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이 차세대 우리나라 수송기로 8,00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 대형 수송기로 채택한 수송기가 이 C390입니다. 그래서 이 C390이 로키드 마틴이나 에어버스랑 이제 3파전을 가졌는데 이긴 거예요. 이 업체가 이 항공기가 선정되다 보니까 근데 브라질 엠브레어가 이미 아스타하고 민항기를 공급하고 있었잖아요, 동체를.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자로 동사가 낙점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절충교역이라고 하는데,
국가 간에 이제 무기를 거래할 때, 우리가 무기 사줬으니까 이 부품은 우리가 공급할게. 우리나라 중소기업 쓸게. 이렇게 된 거죠. 네. 그 업체로 이제 아스트가 낙점되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엠브레어사로는 민항기뿐만이 아니라 이 방산도 공급하면서 향후에 이 방산 쪽에서 레퍼런스를 확보했다는 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이 P2F 사업입니다. 항공기 개조 사업인데, 항공기는 이제 민항기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이렇게 운항하다 보면 한 15년에서 20년 넘어가면은 노후화돼서 이제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도래하는데, 이 여객기를 100억에서 200억만 투자하면은 이 화물기로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 왼쪽의 그림은 보통 여객기라면 이제 승객들이 계단 따라서 이렇게 드나드는 문이, 작은 문이 있잖아요. 승객기 이제 개폐문이 있는데 그거 떼어내고 화물이 들어갈 수 있게 메가도어로 이렇게 크게 만듭니다. 이걸 MDCD, 메인덱 카고 도어라고 하는데, 보면 동체에 그냥 문이 크게 달려 있는 거죠. 요런 거 문짝을 만들어준 요 사업, 그리고 여기 보시면 내부에 이제 좌석을 다 떼어내고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이 내부 화물을 이제 장착할 수 있는 이 내부 설비를 이렇게 바꾸는 사업, 이게 이제 P2F 사업인데, 이 사업을 글로벌 최대 MRO 업체, 항공 정비를 하는 MRO 업체가 이제 ST 엔지니어링, 아까 말씀드린 그 싱가포르 회사인데, 여기가 이제 에어버스의 P2F를 독점적으로 관장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주를 받은 게 A320, 321 모델이거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어버스의 거의 주류 80% 이상의 MS를 차지하고 있는 항공인데, 그거를 개조하는 사업을 맡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거의 향후 이제 26년간 거의 400대 정도를 수주한 건데요. 한 1,7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P2F 하나를 할 때마다 한 4.2억 정도 매출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한 50여 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아직도 350대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래서 에어버스에서는 이 320 모델이 향후 20년간 그 피드스톡이라고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올 물량이, 그 여객기에서 화물기로 개조해야 되는 물량이 4,500대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를 다 이제 ST 엔지니어링에서 맡아서 할 것이고, ST 엔지니어링의 또 협력사인 동사와 같은 그런 업체들이 이제 맡아서 하겠죠. 예. 그래서 전에 제가 지난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하면서 이 P2F 물량 말씀드렸는데, 역시 동사도 똑같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하고 동일하게 이 P2F의 자격을 가지고 있다. 개조하는 그 공급사로 지금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싱가포르의 이 ST 엔지니어링 수주를 레퍼런스로 해가지고 바로 2년 후에 22년도에 또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IAI와도 이제 그 P2F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이 주목할 만한 것은 기존에는 에어버스사의 그 A320 모델을 이제 P2F 하는 그 사업을 수주한 건데, 이번에는 보잉입니다. 이 IAI가 이 보잉의 777 모델을 이제 P2F 하는, 이 777은 대형항공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개조하는 사업에 이제 협력사로 동사를 채택한 거죠. 그래서 그 ST 엔지니어링의 레퍼런스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수주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는 이제 내년도에 제가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고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수주가 이미 4조 원을 확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의 지난해 올해 매출액이 한 1,600억 대로 본다면 거의 23년, 24년치를 지금 매출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라든가 이 항공기 단종 시기가 거의 20-30년 된다 그러면 그 시기 계속 같이 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수주가 많이 증가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암코가 연합자산관리가 이제 들어오면서 경영권을 인수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납품 단가를 재조정하는 일입니다. 지금 보시면 매출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계속 적자였거든요. 상반기까지 계속 적자인 이유가 원가 구조가 너무 이제 저가 수주로 이제 납품 단가가 낮기 때문에, 그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이익을 낼 수 없다라는 판단 하에 인수하고 나서 제일 먼저부터 이제 그 미국의 스피릿 에어로라든가 또 브라질 엠브라에어라든가 재협상을 통해서 재협상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까지는 적자가 이어지고 내년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지금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엊그제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3분기에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3분기 만에 매출액이 이미 400억대 중반을 차지했고, 영업이익이 44억이나 나왔어요. 그래서 거의 영업이익률이 9%대 후반, 거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이미 턴어라운드에 성공을 했고, 보니까 이제 그 항공기 동체 부분은 좀 줄었는데, 이 P2F 부분이 많이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에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저의 예상치보다 실적 턴어라운드 시기는 더 빨라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제 비록 적자가 좀 지속이 됐지만 이미 3분기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럼 이제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상저하고의 패턴을 전망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상저하고로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들이 보시면 아까 보잉이 제가 힘들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반기 1월 달에 그 알래스카 항공 기체 결함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그게 지금 회복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보잉에서는 그 사고 이후에 이 B737 모델 생산량이 막 한 3, 40대 월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반토막 났던 거예요. 20대 정도로. 그러다가 지금 30대, 월 30대 납품대수로 지금 회복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보면 한 100대 정도. 그래서 하반기에는 그 상황이 개선되면서 보잉도 괜찮을 걸로 보이고요. 또 이 브라질로 나가는 이 E2 기종으로 나가는 이 푸설리지 매출, 요게 이제 또 하반기에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브라질 엠브라에서 전망치를 보면은 상반기에 E2 기종의 이 납품 대수가 한 25대 정도 되는데 올해 연간 전망이 7, 80대예요. 70대 후반이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대비 하반기의 납품 대수가 2배입니다. 2배. 그렇게 보면은 동사의 주력 고객사인 보잉도 개선되고 엠브라에도 개선되고 전체적으로 P2 사업, P2F 사업도 이제 또 개선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하반기부터 실적은 상저하고로 이제 좋아지는데 내년도를 턴어라운드 시기로 봤는데 이미 네. 3분기부터 그게 앞당겨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올해 하반기 내년 실적까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올해는 1,600억대 이렇게 매출 전망하고 있는데요. 네. 내년도는 처음으로 이게 이자가 보여질 걸로 2,000억대 매출을 이렇게 갈 걸로 보고 있고 지금 봐서는 전망치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이미 3분기에 거의 40억대 영업이익을 내고 영업이익률이 10%에 도달했는데 그럼 내년도는 제 전망치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실적도 하나의 이제 투자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 수준도 따져볼까요? 네. 네. 밸류에이션이 지금 주가가 뭐 한 500원 거의 동전지식인데 500원 초반이고 제가 작성했을 때가 뭐 500원대 중반이었는데 이 수준이 PBR 0.7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연초 대비 이미 64%가 지금 급락한 그런 상황인데요. 크게 보면 그 사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말씀드린 지난해 워크아웃에 돌입하고 올해 채권단 관리를 하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부담되는 요인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올해 1월에 그 알래스카 항공의 기체 결함으로 보잉이 또 그런 운항 중단 또 납품 중단 사태를 겪으면서 상반기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동사도 그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0.7배 수준이고 동종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종업체로 보면 뭐 하이즈 항공이라든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업체들인데 네. 지금 제가 보고서 작성 당시는 0.7배, 0.8배인데 거기서 조금 더 빠져서 하이즈 같은 경우에 0.6배 그리고 캔코아는 0.8배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하고 비슷한 그런 밸류에이션에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가는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다 부품 업체들이 이제 보잉이라든가 에어버스에 부품을 공급하는 그런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보잉의 주가에 지금 커플링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잉 주가도
지금 한 150불 정도, 150달러 정도 하는데 연초에 200불대였거든요. 거의 지금 한 40% 정도 보잉 주가도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와 연동해서 지금 어쨌든 이 국내 항공업체들의 주가도 연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요. 어쨌든 그런 완제 기업체들의 실적이 좀 살아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워크아웃이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 자본 총계가 280억이었어요. 280억이다가 이제 유한코가 들어오면서 자본이 계속 확충됐죠. 유상증 연구사채 발행하고 전환사채 발행하고 하면서 지금 자본이 10배가 증가했습니다. 2,800억 수준까지 완전히 지금 자본이 확충이 되었고 그 부채 비율이 지난해 말에 1,50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 90% 초반으로 지금 완전히 부채 비율도 지금 개선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영업만 제대로 하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부터 이제 그 단가 협상에 나서면서 그걸 조정을 했고 3분기 실적에서도 이미 턴어라운드가 나타났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 기대감이 지금 큰 상황이고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기대감이 지금 커지는 최근에 또 이제 그런 계약한 그런 것들이 25년부터 이제 매출이 본격 반영되는 그런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적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된다면 저는 이게 주가 할인이 해소될 거라고 봤는데 이미 그 상황은 지금 어느 정도 왔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채권단 관리 하에 있고 그동안 또 이제 전환사채라든가 유상증자라든가 주가 희석 요인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요인이 주가가 본격적으로는 반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리포트 제목에 써주셨다시피 일단 저점 구간을 통과 중인 것 같고 회사가 정상화 단계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에 참고할 만한 리스크 요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리스크 요인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일단 지금 현재 그 증권 창을 보면 투자주의 환기 종목으로 이게 떠 있거든요. 그런데 투자들이 볼 때는 되게 우려를 많이 해야 되나? 투자주의 환기 종목은 나중에 그 상폐되는 거 아니야? 관리 종목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는 않다. 관리 종목이라든가 상폐 사유가 아니지만 이 투자에 유의하라는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이유가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 이제 비적정으로 올해 4월에 이제 이게 지정이 된 건데 이거는 1년이 지나야 내년 이제 감사 보고서가 나와야 이제 풀리죠. 해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그 수치 오류로 발생한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연초에 감사 보고서가 이제 업데이트 되면은 해소될 수 있는 그 요인으로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보잉의 그 사고 발생이 너무 작다. 그래서 이게 매출 변동성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2018년, 19년에 이어서 또 올해 초까지 이렇게 사고가 계속 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이제 본사의 매출하고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상황은 이제 보잉 일변도의 그런 매출 편중에서 지금 벗어나서 보잉의 지금 섹션 48로 나가는 매출 비중이 20%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엠브라이어라든가 에어버스로 나가는 그 P2F 이런 사업으로 계속 사업이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잉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매출 변동성은 그래도 조금은 축소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전환사채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행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2,800억을 자본을 확충하는 그 와중에 유상증자가 있었고요. 한 1,000억, 1,300억 정도 유상증자가 있었고 또 신종 자본증권이라고 해서 이게 연구사채거든요. 거의 50년 장기에. 그래서 이거는 바로 부채가 아니라 이제 자본으로 이제 인식되는 사채인데 이게 1,100억대 이상 발행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전환 기간이 도래하면 이게 또 오버행 이슈로 될 수 있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내년 3월, 4월 이 전환사채 9호, 10호 막 이런 스케줄이 도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환사채가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주식 전환 그 행사 시에는 이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자에 참고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워크아웃에 돌입을 했지만 이미 3분기부터 실적이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 점차적으로 실적도 회사 상황도 정상화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저희가 풀어본 내용들 잘 한번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원재 팀장과는 아스테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소중한 리포터 같이 보기 이어서 김선호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동도시가스라는 기업에 대해서 이제 리포트를 써주셨더라고요. 예. 김선호 연구위원이 쓴 리포트가 유일해요. 네, 알고 계신가요? 아니요, 알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소중한 자료가 될 텐데 경동도시가스 어떤 기업인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예, 그 기업 이름 그대로 도시가스 사업자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경동도시가스는 울산광역시 전역과 경남 양산시 전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이고요. 용도별 매출량을 살펴보면은 산업용이 72.2%를 차지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스전에서 가스를 캐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 도착하기까지 책임을 지는 것은 한국가스공사의 역할이고요. 한국가스공사가 공급하는 가스를 받아서 담당하고 있는 지역에 가스를 공급하는 게 경동도시가스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름에 도시가스 공급업체다라는 게 딱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지역까지 들어가야, 지역은 아니군요. 네, 지역은 이제 울산이랑 경남 쪽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도시가스 하면은 산업용이 있고 가정용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 도시가스 산업은 도매 부문과 소매 부문으로 이원화되어 있고요. 도매는 한국가스공사, 소매는 지역별로 도시가스에서 34개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도매 사업자인 한국가스공사는 중동, 동남아 등에서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한국가스공사가 운영하는 주 배관을 통해 소매업자인 일반 도시가스사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일반 도시가스회사는 공급받은 천연가스를 권역별로 운영하는 배관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 사업은 소비자에게 공급되기 위해서 설비 투자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장치산업적 특성과 생활필수품으로서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공익산업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공급 권역을 승인받아 지역별로 단일 회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로 공급 권역 내에서 도시가스 사업자 간의 경쟁은 발생하지 않고 도시가스 사업의 수익 구조상 공급량 및 수요 가수가 해당 회사의 수익 규모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수요 구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수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정용이고요. 2022년 연량 단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정용이 4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용은 난방용이 38.2%, 치사용이 6.0% 해서 난방용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산업용은 3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일반 및 업무 수송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이제 도시가스의 요금 결정 구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도시가스가 이원화되어 있다. 네. 도매업자와 소매업자로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도매요금, 이거는 한국가스공사가 지역의 소매업자에게 파는 도매요금은 적정원가, 이 적정원가라는 거는 가스비가 가장 크겠죠. 이 가스비에 이 가스를 운반하기 위한 재료, 경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원가에다가 가스 산업을 위해서 투하된 파이프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자산에 대한 보수가 도매요금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소매요금 사업자는 이 도매요금을 그대로 받아온 다음에 여기에 공급 비용을 더해서 소매요금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
추이를 살펴보시면요. 이렇게 원료비와 공급비용이 나눠서 결정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4년 9월 1일 기준으로 메가줄당 20원에 20.4959원의 도매 요금이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소매요금, 경동 도시가스가 받게 되는 소매요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소매 공급 비용이 가산돼서 최종 소비자 가격이 책정이 됩니다. 따라서 원료 비용 측면에서는 변동하는 것이 소매요금 조정을 통해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되고요. 도시가스 공급 해산을 일정 규모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소매 공급 비용은 총괄 원가 방식으로 요금을 산정을 하게 되고요. 앞으로 이제 설명드릴 부분이 이 총괄 원가 방식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해야지 이 도시가스 사업자의 이익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고요. 총괄 원가는 도시가스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 매출액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적정 원가, 투자 보수,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 그리고 기타 부분에 대한 정산이 합쳐져서 계산이 됩니다. 먼저 적정 원가 보시면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총괄 원가 405억 원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적정 원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 이 적정 원가를 구성하는 것은 보시면은 인건비나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에 해당하는 영업비용, 회사의 주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죠. 영업비용에다가 영업의 비용, 영업의 수익, 법인세 비용까지 합산한 수치를 통해서 적정 원가가 계산이 됩니다. 이 요금을 통해서 적정 원가를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총괄 원가에 적정 원가가 포함됨으로써 손익계산서의 주요 비용이 보장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업자는 손실이 나기 힘든 구조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투자 보수인데요. 요금 기저의 적정 투자 보수율을 곱한 값입니다. 두 단어 다 어려운데요. 요금 기저라는 것은 투자를 위해 이 가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투자된 자산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스 파이프라인 같이 유형 자산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스를 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거기에 들어가는 운전 자금 등이 포함이 된 게 요금 기저입니다. 여기에다가 투자 보수율을 곱하게 되는데요. 투자 보수율 같은 경우에는 먼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에 따라서 이 보수율을 가중평균 비율로 합산한 통해서 구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재미있는 부분이 투자 보수 가산분인데요. 미공급 지역 및 소외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해서 그 보수율은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 기업의 배관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가스 배급률이 낮은 지역에는 이 투자 보수 가산분이 높게 산정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 보수의 의미는 자산 대비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적정 원가에서는 손익계산서의 비용을 보장을 해주고 투자 보수에서는 자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비용을 부분을 보장해주는 장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경감은 좀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공급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받지만큼 돌려받는 구조에서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기타 정산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실적의 변동성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고요. 기타 정산은 판매 열량 차이 정산과 추정과 실적 차이 정산이 있습니다. 추정 판매 연령과 실제 판매 열량 차이가 플러스 마이너스 1.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 열량 차이를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 실제 판매 열량이 추정 판매 열량을 초과하게 되면 도시가스 업체의 실적은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게 됩니다. 근데 이 기대보다 양호한 실적이 기업에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열량 차이 정산을 통해서 보정을 거치게 됩니다.
도시가스 업체의 실적이 한 해 좋았다면은 그 다음에는 실적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기타 정산 부분은 도시가스 업체의 이익을 적정 수준으로 수렴시키기 위한 장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치 자동차의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과 같습니다. 적정 수준의 이익이 나온다면 작동하지 않지만 이례적으로 어떤 한 해의 이익이 적정 수준을 벗어난다면 기타 정산이 발생해서 이익을 정상 수준으로 해기시키게 됩니다. 실적에서 기타 정산 영향을 파악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발생한 기타 정산 요인을 한 해에 다 반영하지 않고 보통 3년 정도에 걸쳐서 분산해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급격한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장치이고요. 이런 구조 때문에 실적이 좋은 해 다음에는 2, 3년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총괄 원가를 추정 공급 열량으로 나누면은 단위당 공급 비용이 산정돼서 도시가스 공급 비용이 결정됩니다. 추정 공급 열량은 과거의 공급 실적 및 회사의 수요 예측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하게 됩니다. 제가 그 예시를 보여드렸던 것을 통해서 총괄 원가는 405억 원이 나오고요. 추정 공급 열량은 과거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1871만 기가와트 줄이 나왔습니다. 이 수치를 총괄 원가로 나누게 되면은 단위당 공급 비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는 2.16원이 나오고요. 아까 예시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사업자가 활동하는 지역에 사는 소비자는 2024년 9월 평균 도시가스 요금이 22.6659원으로 결정이 되게 됩니다. 이 값은 도시가스공사가 발표한 20.4959원에 도시가스 사업자의 공급 비용 2.16원이 더해진 값입니다. 다소 이 어려운 회계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느라 힘드셨을 텐데요. 네. 잘 이해 못하셨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어렵게 드린 이유는 도시가스 업체의 이익 안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고요. 첫 번째, 도시가스 업체들의 매출이라 할 수 있는 총괄 원가는 손익계산서의 주요 비용을 보장해주고 자산에 대한 일정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어느 한 해 이익이 급변했을 때 총괄 원가에 기타 정산이라는 항목이 존재하여 후년 및 내후년 이익이 적정 수준으로 다시 수렴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적이 공급업체 중심으로 결정이 됩니다. 유틸리티 산업이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서 공급자에게 일정 수준의 이익을 보상하는 형태를 띠는 요금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외부 변수에 크게 휘둘리지 않고 꾸준한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네, 마지막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기억해 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도시가스 사업자의 요금 구조를 이제 살펴보니까 도시가스 사업자는 이익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경동도시가스 역시 마찬가지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저의 투자 포인트이고요. 네. 많은 분들이 경동도시가스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동도시가스가 위치해 있는 지역 때문인데요. 아까 초반에 기업계회에서 말씀드렸듯이 경동도시가스가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울산광역시와 경남 양산시입니다. 근데 울산광역시는 한국의 주요 산업도시로 자동차 산업을 영위하는 현대자동차와 조선업을 영위하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HD 현대미포조선, 그리고 석유화학을 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과 S홀딩이 위치해 있습니다. 주요 산업설비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동사의 수요에서 산업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1%로 전국 평균 32.3% 대비해서 2배 높은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조선화학은 대표적인 경기 순환적인 산업입니다. 산업의 수요가 일정하지 않고 경기 순환 주기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수요 변동성이 큽니다. 결과적으로 설비의 가동률도 수요의 변동성에 따라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요. 산업용 수요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동도시가스 또한 수요의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연간으로 그 경동도시가스가 판 가스의 매출량을 부피 단위로 그려놨는데요. 이렇게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해서 변동성이 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조 때문에 이 실적 변동성에 부담을 갖고 계신 투자자분들이 계실 텐데 도시가스 소매요금 가격 결정 구조에서 보았듯이 도시가스 회사의 매출이라 할 수 있는 총괄 원가는 회사의 손익계산서의 비용과 자산 투자에 대한 보상이 더해진 후 이익의 안전성을 더하기 위한 장치들이 합쳐진 값입니다. 국가의 유틸리티 산업이란 특성상 수요의 변동성이 아닌 공급자의 총 비용으로 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외부 변수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경동도시가스의 실적을 살펴보면은 2018년에 427억, 2020년에는 181억 해서 이 변동성이 커 보이는데요. 설명드렸듯이 그 2018년에 거둬들었던 초과 이익을 2019년에서 2021년에 분산해서 해소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2020년 실적이 부진했던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6년 평균으로 해서 그 평균 영업이익을 하게 되면은 283억으로 꾸준하게 그 영업이익이 나오는 회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록 그 손익계산서에서 보는 이익의 변동성이 있지만은 이 회사의 이익은 안정적이라는 부분이 주요 포인트이고요. 그래서 외부 변수의 변동에 의해서 실적의 변동성을 감내하기 어려운 투자자에게는 실적의 가치성이 높은 도시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가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실적이 안정적이다 보니까요, 배당도 되게 안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동도시가스는 2018년부터 꾸준히 주당 875원의 배당을 하고 있고요. 이런 안정적인 배당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이익 구조가 특별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 해의 이익이 경상적인 수준보다 낮다 하더라도 2, 3년에 걸쳐 회복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사업자는 실적이 부진한 해에도 평년과 다름없는 배당금을 지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의 안정성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꾸준한 배당이 이 회사가 갖는 매력으로 보입니다. 네,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정말 흔들림이 없는 실적 안정성과 더불어 이제 배당을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올해 실적은 좀 어때요? 실적이 뭐 안정적이긴 한 편이지만 예, 아까 네. 작년에 영업이익을 283억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네. 올해 영업이익은 292억 원으로 3.2%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산업용 수요가 많았고 그 석유화학 쪽에서는 석유에서 추출한 납사 가격 대비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매력도가 높아지면은 정유화학 업체들이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원료용 수요가 증가해서 판매량이 양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 해 한 해 실적에 좀 일희일비 하는 것보다는 꾸준히 이익을 어느 정도 수준에 한 250억에서 280억 이 정도 수준의 꾸준히 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회사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적에 대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없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베이스로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예, 이 히스토리컬 밴드를 보시면은 밴드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실적이 주가의 부담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24년 상반기 영업이익은 203억 원으로요. 23년 상반기 영업이익 대비 195억 원 대비 3.9% 증가했고요. 그리고 제 추정치도 연간으로 봤을 때 이익이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이 문제인 것 같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이 시총이 한 1,000억 수준으로 아주 작습니다. 60일 평균 거래대금이 일평균 거래대금이 3억 원 수준이고요. 워낙 그 소형주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이 크지 않은 게 저평가의 주요 요인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동도시가스의 리스크 요인 있을까요? 예, 올해 4월 기사에 따르면은 경동도시가스는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인수를 검토한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경동그룹이 주요 사업 분야가 에너지, 보일러, 생활환경기기, 건설 및 에너지 관련 시공, 친환경 소재 및 내와 신재생 에너지 및 해외 자원 개발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에
에 대한 익스포저가 없고요. 그래서 신규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관성이 떨어져서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인수를 연결될지 신사업의 방향성 및 성과를 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크게 연관성이 있는 분야는 아닌데 왜 회사 측에서 인수하려고 할까요? 예, 그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2024년 2분기 말 기준 도시가스가 보유한 순현금이 2,229억입니다. 그래서 운전 자금 부담을 감안해도 1,000억 원 수준의 유유 자금이 있고요. 네. 그 안정성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만큼 성장성은 좀 막혀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상장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안을 좀 찾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기업 인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안정적인 사업 구조에 성장이라는 엔진 모터를 달기 위해서 그런 것들까지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울산과 양산의 도시가스 공급 업체입니다. 경동 도시가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김선호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